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 소추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주제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다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광란의 연쇄 탄핵, 대한민국 무너진다!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전 대변인이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속사정은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네. 먼저 이제 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처리가 됐는데 법적인 접근, 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접근과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해석과 접근을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탄핵 소추안 상정 그리고 151석 표결로 가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야당 주도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 거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을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 되게 한 그런 처사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정치가 실종된 모습을 아주 여과없이 보여줬죠. 예.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목요일 대국민 담화는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시하면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네. 거기에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불과 30분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즉 야당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야당과 어떠한 대화조차도 시도해보지 않고 바로 탄핵 소추를 직행한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을 넘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전에 영상에 보시다시피 탄핵 소추안 표결을 강행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가 되는 예.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또는 사유에 따라서 다른 것이냐 이 견해가 대립되어서 통일된 그 기준이 없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그 기준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도 입법부의 수장이 예를 들면 여야의 수장이나 여야의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자라든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더 수기해보자라든가 예.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입법부도 아울러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런 책무를 방기하면서 입법부의 수장까지 여기에 덩달아서 거들고 나선 모습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주 걱정과 근심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마디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편을 들다가 탄핵을 자초했다 또는 탄핵을 스스로 유도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 이 문제를 놓고 한덕수 총리 측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법적인 근거, 국민의 편에 서서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심지어 국민의힘 추천자 후보도 임명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서로 헌법의 해석이 엇갈리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 후보자들이 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구실로 안 받아들이겠다 했거든요.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추천해서 다 이 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 국민의힘에 바뀐 입장에 한덕수 총리가 왜 따라갑니까? 여야 국정협의체도 만들어서 대응은 이 국가적인 당국에 중립적으로 여야 또 헌법적 질서, 국회 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그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몫이라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 대통령의 몫을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상권 분립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인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그럼 국회 몫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것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쌓이면 하면 되는 소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현상 유지 아닙니까? 예.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걷어차고 윤 대통령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의 구인 완전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의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이것은 국정 안정이나 경제 안정을 원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 측만 들었기 때문에 탄핵을 자초했다. 그렇게 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리적인 문제는 앞으로 없을지 또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반인 151명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지 또 만약에 이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안이 처해 있는 상황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예.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본직이 국무총리니까 151명이 맞다.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이 맞다. 또는 예. 탄핵 사유가 총리 시절 것이면 151명,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의 사유면 200명. 예.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네. 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주체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판례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의장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의장이 예를 들어서 151명이라고 선언을 했을지언정 예.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다수가 보기에 이것은 200명이 맞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 예.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선언을 했을지언정 국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결 정족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 권한쟁의 그래서 심판이 넘겼다? 아니더라도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리인 측에서도 주장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현재 직무정지는 일단 수용을 했어요. 예. 물론 탄핵 소추가 옳다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을 했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헌재가 나중에 판단을 했는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맞다. 그래서 192명이 찬성했으니까 이건 원래 부결이 맞고 애초에 탄핵 소추 의결이 부존재한 거다. 네. 이렇게 본다면 그때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들의 법적 효력은 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래는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역할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들, 예. 결재를 한 것들, 예. 재가를 한 것들, 나중에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예. 지금 일성으로 하는 얘기가
권한 대행의 대행이니까 자신의 권한은 정말로 제한적이다. 필요 최소한에 그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이렇게까지 해서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고 가야 되는가?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당장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열기로 다 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임명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는 것인가. 이 사안은 쟁점을 좀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올해 10월 중순에 임기가 끝났잖아요. 9월부터 추천 절차를 밟고 인사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빨리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 21세기 들어와서 확립된 헌법적인 전통은 여당 1명, 야당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예. 고집하면서 이게 장기간 지연이 됐어요. 저도 대변인으로 재직할 때 몇 번을 논평을 냈는데 민주당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기 직전에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죠. 예.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러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임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의 공백은 최대한 빨리 채워야죠. 예. 그러나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평생을 직업관료로 살아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직업관료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논란을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대국민 담화의 함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탄핵소추로 직행을 함으로써 지금 이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만약에 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관계자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불러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좀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해보세요라고 중재 자리를 만들면 국민의힘은 합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이 입장을 계속 견제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들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맞습니다만. 정치는 예.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이 1%만 있더라도 그것을 시도해서 되게 하는 것이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예. 더군다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비상 상황에서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그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합의 안 되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라고까지 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단일한 사안만 보면은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는 원래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예. 기브앤테이크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화에 시도를 했다면은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요구하는 것을 야당이 수용하고 헌법재판관 문제는 말끔하게 논란이 정리되고 이랬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못 기다리고 우원식 의장은 그러면 곧장 탄핵 소추안을 가결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을까요? 뭐 딱하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있기 전에 국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니까 지금 3인을 추천했고 또 인사청문회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여야 한 명씩 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해서 하도록 의장님 지금이라도 중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없으니 또 그 소추의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타협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혀 타협할 의사가 국민의힘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조금 더 제가 이제 솔직하게 국민의힘이나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6인 체제로 갔을 때 혹시라도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될 것이라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인 완전체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6인 체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9인 체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 것이고 그런데 더 딱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 몫의 재판관을 절차대로 추천해서 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처럼 국회 몫이라고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애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온 아니라면 후보라면은 그냥 찬성하면 되는 거죠.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소극적인 권리 아닙니까? 좀 더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솔직한 속내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명을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좀 딛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탄핵 열차를 가동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6인 체제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속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어요. 양쪽을 보는 그 속내가 사실 더 진실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말이죠. 행여라도 이 탄핵 심판을 지연할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치 지형의 중심에 복귀하는 일은 대단히 시간적으로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타이머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보여지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빨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전임자가 임명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는 순간 내 전임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일을 했고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후임 권한대행이 인정하는 꼴이 돼요. 공직사회는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한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큰 전략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 열차를 막 가동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민 여론을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여론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아닙니까? 우리 당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죠. 여론 지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자꾸 탄핵 소추한 것은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헌정 질서, 정상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국정 안정 예.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왜 절차대로 뽑은 그 추천 절차에 따르는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느냐? 왜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만 바라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6인 체제로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헌법재판 탄핵이 인용됐다면 그럼 헌법재판소 법 어겼다고 또 주장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법은 7인 이상으로 심리하고 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을 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국민의힘은 6인 체제로 한다면 그걸 인정하려는지도 오히려 되묻고 싶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참 이게 합의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폭주기관차가 서로 지금 충돌하고 계속 있는데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 외신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 정치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의 정치로 이 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의문표를 달기 시작합니다. 외신들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 책임 더 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외신들이 봤을 때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려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정치가 회복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헌법 질서 회복, 두 번째가 정치의 예측 가능성 회복, 세 번째가 민생과 경제 회복입니다. 12월 3일 그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사실은 헌법 질서도 훼손이 되었고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깨졌고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회복하는 것 뭐 여야의 공통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써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오히려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의 세계를 우리가 접어들고 있죠. 민생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1,486원까지 터치했다가 예. 뭐 간신히 조금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1,500원 가는 거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민생과 경제는 큰 고통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후임자가 헌법재판관을 더 빨리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하게 됩니다. 겁박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헌법 질서, 정치 예측 가능성, 민생 경제 어느 것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야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이 큰 것이죠. 지금 뭐 말씀했듯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정의 가장 시급한 임무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를 된 거거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를 받아서 또 불확실성을 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이제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미국 국무부도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국정이 다시 안정되기를 바라는 미국이나 또 여러 외국들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그 불확실성의 국정을 제대로 이제 확실한 어떤 경제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제대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제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소극적 권리를 행사한다. 즉 국회 절차에 따라서 추천되어 온 헌법재판관을 본인 말씀대로 임명하면 예. 그냥 정상적인 국정이 그냥 가는 겁니다. 또 정시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환율도 안정이 되겠죠. 환율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계엄 선포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환율이 10원이 급등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겠다. 즉 탄핵 소추될 것이라는 또 불안감이 오니까 또 10원이 올랐어요. 최근에 환율 불안은 다 계엄과 한덕수 총리가 야기시킨 것이다 하는 것이 그 환율 급등의 딱 시점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누구보다도 경제 안정을 또 바라고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하면서 국정 전국을 또 정상화시키는 그 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환율 문제는 예예 말씀하시죠. 환율 문제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날에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원과까지 그 탄핵소추안 접수하려고 갔다가 10분 뒤에 철회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예고가 된 상황에서 담화가 나왔고 그러고서 30분 만에 민주당이 결국에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되겠구나.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것이고요. 제가 이 주제에 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 권력과 권한을 자제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에 권력과 권한을 정말 극한까지 사용하는 정치의 모습만 봐왔거든요. 심지어 이제 윤 대통령은 그 권력과 권한을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어느 책임 있는 정치인이든 간에 권력과 권한의 행사를 좀 자제하고 여백을 남겨서 그 여백은 정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바로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권한 행사의 극한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후세의 역사는 어제 그 순간이 출발점이라고 아마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잠시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좀 첨언을 하면은 최근에 이 환율이 급등하는 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걸 키워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글로벌적인 이 트럼프 정부의 신정부의 어떤 관세라든지 보호무역주의 그런 걸로 인해서 엔화 가치도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만 급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많이 파니까 또 환율이 또 오르는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당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좀 같이 보면서 환율 얘기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으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대행의 대행 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여태까지 가지 않은 길을 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최상목 대행은 앞으로 산적한 큰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다나요?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 뭐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맡아서 국방, 안보, 경제 모든 분야를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예. 정말로 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데 전념해 주길 바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다음에 본래도 내각을 통할하게 되어 있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와 합동해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함께 일을 해왔던 기재부는 본래 그런 조직이 없어요. 예. 기재부 예산실 정도만 아마 다른 부처하고 많이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국무조정실처럼 어떤 통할해서 다른 부처들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비서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되겠지만 어떤 본인의 경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 부인하기 어려울 거고 예.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시선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동안에 통상산업비서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총리 2번,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 대사를 역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외관계와 경제를 아울러 챙길 수 있는 인물이고 특히 미국 조야에는 일정한 평판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을 때 미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그 입장이 나왔고 즉시적으로 예. 그리고 한미 간에 중단되었던 외교 안보 관련된 대화도 모두 정상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안타깝게도 한덕수 권한대행만큼의 어떤 국제적인 평판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 한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예. 이렇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꼭 이런 길을 갔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부호를 계속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앞서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뭐 본인도 밝혔지만 그렇게 역할이 막 적극적이진 않을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 한덕수 전 대행이 실행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만약에 최상목 대행마저도 해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정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만 하면 예.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민주당이나 야당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충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재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예. 기재부라는 부처는 부처 중의 부처,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사항, 왜 예산이 들어가는가, 어떤 정책인가, 또 어떤 국책 사업이 있는가, 모든 부처마다 다 파악을 하게 되죠. 예. 그것은 뭐 국방부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를 다 들여보는 이제 부처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예. 특히 이번에 부총리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경제수석을 한다면 경제만 보는 게 아니고 수석이면 수석 보좌관 회의를 매일 개최합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비서실장과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뭐 대변인으로서 참여를 해봤지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수석쯤 되면 지금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들 다 숙지가 돼 있을 거고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예. 그래서 저는 뭐 안정감 있게 잘할 것이다.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못했던 추진력이나 또 자구우면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의 뚜렷한 소신 속에서 특히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야가 최 권한대행에 거는 기대감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과 아울러
국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안 한다. 그럼 계속 줄 탄핵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또 예. 그 자리를 가장 일찍 박차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 질서를 저는 그럴 리 없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뭐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주장했던 예.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이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할 경우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게 민주당의 방침인 거죠. 뭐 현재 전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나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음. 바로 이제 야단해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안정 또 그를 통해서 경제 예. 안정을 가장 큰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어제 최권한대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제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절차대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간행대로 국회 몫으로 추천됐으니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권리 행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이 어렵지 않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든지 판단은 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최상목. 물론 뭐 전임자나 예. 또 임명했던 분에 대한 뭐 인간적인 예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개인을 생각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국익과 경제를 생각할 때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근한 대행은 그것을 위해서 본인은 소극적 권리 행사, 예. 현상 유지, 즉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한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예. 동의하면 이 국정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만류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국회에서 뭐 그렇게 반대했다라고 이제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 수석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당의 예상보다도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적인 거예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순간 예. 내 전임자 그리고 내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위헌 위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 즉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도 줄탄핵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민주당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5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하면은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어서 법안도 자동 공포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그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 지진희 씨가 환경부 장관으로 연기한 드라마인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국회의사당에 테러가 발생해서 사망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그 드라마예요. 미국에서는 원작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연방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15위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지금 민주당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예. 도대체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어제 헌재 변론 준비 기일에 이제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에서 일요일 날 3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에서 어제 변론기일에서도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좀 늦춰달라, 아직 검토도 제대로 못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조금 지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 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이제 제지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공수처 소환에는 당연히 지금 불응하고 있고요. 이런 태도들은 재판 전략상으로는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대다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재판 전략상으로도 이득이 안 돼요. 이득이 안 일단 돼요?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헌법재판 변론 준비기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우리 언론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음 변론 준비기일과의 간격이 일주일밖에 안 되죠. 예. 그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서류는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대리인단 위임장도 정상적으로 제때 예. 내서 절차에는 통상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나 이 사건이 워낙에 엄중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했으면 헌법재판관들도 최소한의 절차적 배려는 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조차 정상적으로 송달을 안 받으니까 6명의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송 송달에 의한 송달 간주 효력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재판부의 배려나 호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의 경우는 지금 3번째 출석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무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계속 외면하시게 되면은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여당을 국민의힘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 일이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숙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뭐 잘못됐다고까지 표현을 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여당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은 이제 일치하시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수사에 비협조한 것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소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이유로 되었거든요. 예. 지금 윤 대통령도 전혀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수본의 압수수색도 경호처를 내세워서 저항하고 있고 또 뭐 3차 불응도 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은 오히려 탄핵에 빌미만 더 제공할 뿐이다는 것이고 어제 충격적인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의 기소장 밝혀지지 않습니까? 총을 쏘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선관위에 30여 명 투입해서 빨리 체포해라. 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또 한동훈 대표 수갑 채워서 포승줄로 묶고 끌어내라. 이런 복수의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탄핵의 심판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3차 불응하면 이제 검찰의 기소장에서 다 드러났듯이 무조건 체포영장 발부받아야 되고 예. 사실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의지를 더욱더 가다듬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사 상황은 뒤쪽 패널분들 모시고 한 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잡혀간다고!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뭐 알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에 처음으로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수사 상황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제 처음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건데 특이한 점은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 내용에 거의 뭐 대통령 공소장이냐, 대통령 수사 상황이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의 여러 행적들, 지시 정황들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특별한 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뭐 2번, 3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동안 설명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시작부터가 대통령이라는 시작으로 예. 나오죠.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란죄 혐의로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고 예. 내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에 예.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명징하게 이 공소장에 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조지우 경찰청장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예. 사실상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기소된 사례이기 때문에 예. 이 공소장을 보면은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을 한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서류도 이제 송달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소장의 내용 중에서 대통령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 뭐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죠. 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뭐 긍정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지금 그런 것이 수사기관에선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 조금 아까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체포의 채자도 끊은 적이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 있어서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넣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체포라든지 특히 어제 나온 뭐 사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밝혀져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 먼저고 수사는 그 이후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것이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아마도 대통령과 좀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며칠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변호인들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굉장히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재판에 가서는 아마도 이러한 진술했던 사령관들에 대해서 뭐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대응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추후에 아마도 기소가 될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나온 얘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수사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런 식으로 많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정황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혹시 뭐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이야기하실 수도 김용현 있는데 전 국방부 장관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는 전제가 기소 전까지가 전제고요. 예. 이 기소 후에는 공소장이 뭐 국회를 통해서든 여러 경로로 알려지기도 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국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거고요. 지금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있죠. 대통령의 명시적인 주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수방사령관한테는 왜 못 끌어내냐?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총이라도 쓰고 뭐 문을 도끼로라도 이걸 뚫고 들어가라라고 여러 지휘관들이 이건 이야기한 겁니다. 공소장에 담겨 있다는 건 최소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본인들은 확신을 갖고 그 내용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관계가 탄핵이 되면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가공의 날조의 그런 허황된 진술로 법원에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매우 낮습니다. 예. 이 지휘관들이요. 본인들도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의 동조자가 됐다는 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어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럴 상황은 사안은 아니다.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공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주어가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명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 명, 수명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의 치읓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대단히 불리한 오히려 예. 변론 전략으로. 그러면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지금도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게 그게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검찰의 그 김용현 전 장관 공소 내용에서 새로 드러난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총을 쏴서라도 네.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이 되고 네. 11월에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2번, 3번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를 결의를 했지만 또 2번, 3번 또 계엄을 선언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이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범죄 구성 요건이라든지 내란죄 구성 요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총을 사용해서라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총을 왜냐하면 쓰는 부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예. 것이 대법원의 그 판례로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요, CCTV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물론 창문을 깨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체포를 한다거나 어떤 사살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느낌은 실상 별로 없었던 것이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헬기가 국회 경내에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걸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뭐 다급해 보이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체포를 넘어서서 뭐 총을 쏘고 그리고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구체적인 진술들 4명이 1명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에서 여기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뭐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진술이 너무 엇갈리고 있고 사령관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간에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면 정황이라는 거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부하들에게 무엇이라고 지시를 예.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공소장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그렇고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예.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좀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실탄도 안 가져갔는데 무슨 네. 총을 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정말
특전사 대원들이 계엄군들이 실탄을 가져가서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이제 아마 지시를 내렸는데 실제로 야전 지휘관들이라든지 실제로 계엄군들 현장에 들어갔던 현장 지휘관들이 야 실탄은 가져가지 마. 그래서 대통령의 그 지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밝혀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탄을 경내에 들어갈 때는 가지고 가지 예. 않았지만 일단은 준비는 해갔다라는 헬기에다 보도, 두고,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플랜 B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너무 큰 일이어서 뭐 저의 개인적인 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수사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조금 더 증빙해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당일날 12월 3일 당일날 4일날 새벽에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국회 나왔던 사령관들 쭉 진술을 들어보면은 2차 계엄을 준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는 대통령이 2번, 3번 다 할 수 있다. 계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민주당 쪽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증거로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요. 민주당 측에서 이제 주장이 나왔던 데는 이제 여러 제보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씩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회의장 공간에도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군인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으로 복귀하는 국회의장을 어떻게 인신을 확보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국방부에서는 예, 아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보호하려고 간 거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게 또 국회의장 측의 설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는 지휘관들의 어떤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계속 종용에 있었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계엄권자로서 발령할 수 있는 권한자로서 제2, 제3 하면 되니까 일단 당장 국회를 마비시키라는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최소 병력만 국회에 투입하려고 했다. 아니요. 지금 5천 명이 뭐 성관위까지 합쳐서 있지만 그 검찰 공소장에는 파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한 성관위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복면에, 야구방망이에, 송곳에, 안대. 송곳은 왜 가져?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압하려는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신의 사용을 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치밀했다. 다만 이 군인들,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칭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런 위법한 위헌적인 명령을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지휘관부터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락이 됐지 이것은 성공을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 상황들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과 이렇게 배치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냐 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나와서 수사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25일에도 안 나오고 내일은 나올까요? 내일도 이제 소환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아마도 출석은 안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라는 것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도 이제 공수처 쪽에 협조를 하는 형태로 어떠한 지금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형태로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뭐 변호인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가 구속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었다면 그 과정에서도 탄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뭐 그 변호사들이 생각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기에도 좀 불이익한 방면으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보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전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헌재에서 대통령이나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아마도 지금 국회 측에서 증거로서 제출을 하려는 것들이 이 관련된 사령관들의 진술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진술이 바로 지금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지금 탄핵 이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자료들이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수사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 심판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장 3차 소환 내일은 나오지 않을 거다. 내일은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그 수사기관과 조율을 좀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어때? 보통의 일반인들은 이렇게 3차 소환까지 수사기관이 소환장 보내고 기다려 주나요? 아니면 여차하면 바로 체포해 버리나요? 체포합니다. 원래 일반인들은? 예, 2차 일반인들은. 소환 때 불응을 하면 또 바로 많이 체포영장 체포하고요. 청구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이제 소환 통보를 두세 했어요. 차례 정도니까요. 그리고 예. 뭐 인신이 도망을 간다거나 하면 바로 지명수배 내리고 예.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뭐 도망갈 갈 수는 염려는 없겠죠.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3차 소환까지 기다려주고 아니면은 이제 변호인단과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것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에 비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즉각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즉각 체포하는 게 일반인과의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저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비아폰으로 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이거는 증거인멸 내지는 말을 맞추기 위한 의도가 아닌 걸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응하고 있죠.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었습니다. 예. 탄핵 심판 결정문에 어떻게 됐느냐. 왜냐하면 무더기로 막 증인을 부르고 이 부분이 이 탄핵 그 주택의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록이 형사 기록에 가면 이 관련자들 증인으로 안 부르면은 이건 증거 채택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폈을 때 이 부분이 결정문에 담겼는데 굉장히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불응하는 부분은 이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의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지금 그런 법리적으로는 불리한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좀 무리한 주장 그리고 무리한 반응을 보이고 그런 대응이 법원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장외전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본인의 지지층을 좀 향한 그런 정치적 행보로도 읽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관련자- 이번에도 예. 만약에 안 나오면 정말 체포영장을 청구할까요? 공수처에서는 아마도 검토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도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지금- 이해 군림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의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 소환에 있어서는 그냥 말없이 지금까지 그냥 안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호인 선임은 했다라고 하니까 예.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수사를 그 이후에 해달라고 아마도 예.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구속돼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되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장 자체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것을 탄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역시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의 과정을 봤을 때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체포영장 생각합니다. 청구하면 집행은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지금 일단은 어려울 수 그게 있다라던데.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 경호처에서 맡게 된다면 예. 이것은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죠. 정말 예. 초유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장이라는 거 처음에 이제 긴급 체포 얘기도 나왔어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러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영장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법조인들은 그건 좀 힘들지 않겠냐.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상을 했고 만약에 인신의 구속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정식 영장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에서 이제 영장이 나왔다고 해도 경호처가 반드시 거기에 뭐 수긍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경호처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께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께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좀 지켜보고 있는지 좀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수사와 함께 이제 헌재 이 탄핵 심판 절차도 좀 빨리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첫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얘기가 사뭇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어떤 말하자면 해야 될 거를 완전히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는 한도 내에서는 해드리고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협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데 지금 그 원고 소추인 측에 비해서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기일을 너무 빨리 이렇게 자꾸 그래 주시면은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하여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정식 변론을 하기 전에 이제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재판 일정 같은 거 좀 조율하고 그런 거라 이제 한 40여 분 만에 이제 좀 짧게 끝이 났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변호인단이 급하게 이제 막 구성이 됐어요. 도착도 임박해서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인단 구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들리고 있었습니다만 진짜 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좀 미뤘던 감도 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날 출석한 대리인들은 최소한 그 훨씬 전에 이미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론에 이름이 나온 것도 훨씬 이전이었고요. 예. 그런데 위임장 제출하는 걸 미뤘던 거죠. 위임장을 내는 순간 송달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막 서류 받는 거 거부하거나 수치 거부하거나 이런 건 이제 통하지 않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까지 안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예. 그렇게 꼼수를 쓰지는 못할 텐데 근데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위임장 당일에 내고 원래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안 나오는 선택은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론 준비 기일이어도 수명 법관들이 쟁점 정리를 하는 절차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첫 기일에 만약에 이 소추 쪽, 그러니까 원고인 국회 소추인단만 자리를 한다. 그럼 일방의 견해만 듣는 겁니다. 일단 재판관들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위임장을 내고 그날 오늘 당일 위임장이 제출이 됐으니까 우리가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고 수명 법관인데 예. 그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송달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십니다만 발성 송달이란 방식으로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것도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이 부분을 사실상 연기 작전으로 가는 거는 재판관들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송달 절차를 좀 이제 이의 제기를 했고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송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헌재에 지금 장관들 탄핵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제 맨 뒤에 지금 도착을 한 건데 왜 먼저 하느냐 이제 그런 이의 제기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를 대리인단이 했는데 이 정영식 헌재 재판관이 뉴스 보도를 다 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론 제지하겠습니다. 왜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던 것, 또 포고령을 반포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아마도 안 돼요. 변호인 측에서는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보는데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물론 증거도 있습니다만 예. 법원의 현저한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에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뉴스를 이야기, 다 봤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절차, 송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실상 법원의 권위에 좀 이렇게 위협이 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는 아직 뭐 이게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김홍일 전 위원장이라든지 석동현 변호사도 위임 그 선임계는 넣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돕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은 변호사를 별개로 선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심판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사건을 다뤄봤던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풀이 너무 적어요. 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재판연구원을 했던 사람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의 내부 사정을 아는 변호사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좀 풀이 적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름이 나왔었던 뭐 김홍일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윤곽근 변호사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검찰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앞으로 이제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탄핵 심판은 진행이 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을 찾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 실제로. 그리고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변론 준비기일 절차에 가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 헌법 관련된 또는 군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예. 일반 법원이나 뭐 그 검사 출신들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적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적은 분들 중에서 이 사건을 맡겠다라고 선뜻 나서시는 분들이 저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 재판 그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사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어제 공소장 지금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예단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힘든 재판이 됐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김용윤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 이렇게 공소장에서 본인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드러나고 그리고 이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사들도 그 당사자의 얘기도 듣지만 언론에도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재판을 잘하는 변호사 인력풀도 작고 그나마 그 작은 인력풀 속에서도 이 심판, 이 대통령 대리인을 했을 경우에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 또 그 후폭풍까지 다 감안했을 때 선뜻 나서는 변호사들이 없다. 그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중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로펌의 파트너라든지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을 했을 때 만약에 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거나 이럴 때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로서는 지금 그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선뜻 맡기는 실상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대통령 측의 고유의 개인적인 사적인 사정인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변호사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조금 더 천천히 할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체되고 변호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과거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러 탄핵 사건이 있는데 왜 대통령부터 하겠다고 하느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지금 사안이 딱 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속한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헌정재판소가 미리 결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선임 이런 사유를 이유로 이걸
해태하고 미룬다는 건 사실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변호인들은 아마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시간 끌기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다 목도를 했어요. 이거는 뭐 명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투고 가겠다는 건 이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6인 체제로 결국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재판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만약에 이 6인 체제가 계속 장기화돼서 선고일까지 가게 됐을 때 과연 이 6인 체제 안에서 최종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당장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규상으로는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6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탄핵이 소추가 돼서 7명이 있어야 된다는 법 때문에 본인 사건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본인의 재판에 대한 권리, 이것이 침해된다고 해서 가처분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6인으로서 일단 심리는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6인으로서 심리할 수 있다라는 가처분 결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에도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죠. 다만 나중에 의결을 할 때까지도 6인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야기는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에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자체는 7인 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것 갖고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헌재는 아마도 이 3명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12월 말에 원래 마지막 결심을 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1월로 기일을 변경했어요. 마지막 변론 기일을. 그러면서 변론 기일을 변경한 이유가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재판관들 임명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권한대행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7인 이상이 뭐 돼야 되겠지만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체로서 모두가 다 같이 심리를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게 국민들께서도 저는 좀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명할 수 있고요. 그게 헌법학계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고요. 이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미 6명 불완전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복할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3명을 왜 그렇다면 계엄에 반대했다면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고 정말 역사적으로 국민들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계에서도 완전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협의해달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서 협의를 시도도 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거절이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제 권한대행이 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가 낫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좁혀지지가 않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다음 주도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